광해군은 왕위를 거부하고 대신들은 다시 청하고 그렇게 신랑이가 몇 번 오고 가서야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즉위식을 치르고 보위에 올랐다. 임지왜란에서 정통성 문제까지 참 힘들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결국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임금이 되었다. 그의 나이 이제 34세, 창창한 나이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다. 가장 떨고 있는 자는 역시 유연경이었다.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선택은 대부파들이 도와주었다. 유연경은 전하의 섭정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궁전과 결탁하고 사당을 심는 등 그 행동이 매우 불손하였사옵니다. 유연경은 영창대군을 등에 업고 뭔가 음모를 꾸미려 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그의 죄를 물으셔야 하옵니다. 광해군은 일단 거부하였다. 유연경은 선왕의 구실이며 세운공도 착다할 수 없으니 함부로 죄줄 수 없소. 거부는 거부였지만 뭔가 의미 있는 거부였다. 신하들은 수군댔다. 유연경은 선왕의 구실, 그렇다면 전하의 신하는 아니란 뜻이 아닌가? 그렇군요. 전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난리가 났다. 대부파뿐 아니라 유연경을 따랐던 소국파까지 그를 탄핵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거부하였다. 과인이 즉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그만들 좀 하시오. 아니되옵니다. 유연경의 죄를 엄히 물으셔야 하옵니다. 알았소. 그럼 유연경을 삭탈관직하고 유배토록 하겠소.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대신들은 더 큰 죄를 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돌아가는 패턴이 딱 태종 이방원 때와 판박이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결국 대신들이 밤낮으로 그의 죄를 청하니 과인도 더는 버틸 수가 없군요. 유연경을 유배지에서 자결케 하시오. 선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유연경도 결국에는 조광조, 기말로와 같은 길을 걸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했다. 1인자의 총애로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한다면 그 내려오는 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하지만 고공행진에 권력에 취하는 대부분의 인사는 그런 것을 생각 못하는 것 같다. 그 똑똑했던 조광조, 기말로도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유연경은 줄을 잘못 섰다. 하지만 숙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하, 임해군은 전란 중 외적에게 사로잡혀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사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니 백성들의 원망이 그칠 날이 없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임해군은 사사로이 무사를 양성하고 역당을 모았다 하옵니다. 그 무사들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뭔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임해군과 잔단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죄를 밝혀내시옵소서. 유연경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시오. 형님이 사고는 좀 치지만 역시 품을 사람은 아니오. 아니옵니다. 임해군은 그만하라지 않소. 솔직히 광해군도 누구보다 신경 쓰이는 사람이 바로 장자 임해군이었다. 신하들도 그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임해군의 죄를 청할 수 있었다. 결국 어쩔 수가 없군요. 임해군의 죄가 작지 않아 단지 지친이란 이유로 용서될 수는 없을 것이오.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시오. 이에 옥사가 시작되었다. 관련자들은 줄줄이 잡혀들어와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결국에는 고문을 못 견디고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생길 것이다. 그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 전하, 임해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명나라 사신이 오고 있다 하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 일엔 사연이 있었다. 조선은 광해군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장자승계 원칙을 고집했던 명나라는 광해군의 보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 삼았다. 이에 조선 사신은 급한 대로 임해군이 병이 들어 왕위를 양보했다고 둘러댔는데 명나라는 그것을 확인하겠다며 사신을 보낸 것이다. 조선으로선 난감한 상황이었다. 급한 대로 임해군을 불러 협상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요? 명나라 사신의 예상 질문입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이요? 지금 임해군의 일로 국문 중입니다. 어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임해군은 시킨 대로 하였다. 일단 광해군에게 잘 보여야 했다. 이에 명나라 사신을 만나서는 장자께서 어찌 왕위를 잊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전란시 외적에게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었소. 그것이 후유증이 되었는지 요즘은 중풍에 걸려 손발을 쓸 수 없소이다.
건강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왕위를 양보했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도 손이 막 떨리고 있지 않소. 아, 떨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한 연기였다. 명나라 사신은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조선은 막대한 뇌물을 써 그 의심을 지워버렸다. 결국 사신은 돌아가 광해가 원하는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왕은 임해군을 봐주지 않았다. 매일같이 임해군의 종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니 그들은 거짓 자백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워낙 막장 왕자로 악명이 높았고 과거에도 신하들은 그의 처벌을 한결같이 요구했었지만 선조는 언제나 임해군을 지켜주었었다. 하지만 이제 선조는 없고 경쟁자 광해군이 왕이 되었다. 답은 뻔하였다. 결국 임해군은 인천 강화 지역에 위리에 안치되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무엇이오? 기력을 회복하는 탕제입니다. 쭉 들이키십시오. 뭔가 수상했다. 임해군은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수장은 갑자기 달려들어 새끼줄로 임해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임해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유영경의 임해군까지 대신들은 슬슬 겁이 났다. 천하께서 아무래도 복수의 칼을 빼어드신 것 같아. 다음이 우리가 아닐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건 지나친 기우일세. 유영경이 숙청될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고 임해군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었나. 다 자업자득인 것이지. 과연 그럴까? 물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불안한 세력을 숙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었다. 광해군도 그랬다. 그래도 지기초 광해군의 숙청은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유영경은 누구보다 광해군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고 임해군은 명나라가 지지하는 장자이다. 그 둘을 살려두고 어찌 국정 운영이 가능했을까? 광해도 숙청은 그 정도 선에서 멈추려 한 것 같다. 광해 즉위년 2월 25일 왕은 비만기를 내렸다. 근래 국가가 불행하여 사론이 합일되지 않아서 외처럼 나뉘고 콩처럼 튀어서 각기 명목을 만들어 서로 배척함에 있어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으니 이는 매우 국가의 복이 아닌 것이다. 지금은 의당 피차를 막론하고 오직 인재만을 첨가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정치 숙청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앞으로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자는 뜻을 임금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선조의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이 남았다. 과연 화합의 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일단 출발은 순조로웠다. 명나라도 마침내 광해군을 임금으로 인정하였다. 광해군은 생모인 공빈 김씨를 공성왕으로 추정하여 정통성을 공고히 하더니 고려사, 국조보감 등의 역사서를 복간하였고 창덕군 복원도 마무리하였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동의보감도 완성되어 간행되었다. 1610년 허준에 의해 완성된 동의보감은 당시와 후대의 의료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한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공납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납은 지방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공납의 원래 목적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백성에게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공납제도도 변질되었다. 예를 든다면 함경도에서 귤을 바치라거나 강원도 산골에서 미역을 바치라는 식이다. 이러니 백성들은 특산물 지역으로 직접 가서 구매해야 했는데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며칠씩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적당한 값을 받고 곡물을 대신 마련해주는 박납인이 생겼다. 백성들 입장에서야 땡큐였다. 당연히 그들에게 수요가 몰렸고 박납인은 장사가 워낙 잘 되자 슬슬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돈이면 내가 차라리 직접 가가 사는 게 낫지. 싫으면 말던가. 정말로 백성들은 박납을 포기하고 직접 가서 샀다. 그들의 폭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박납인도 전처럼 장사가 안되면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가격을 낮추느니 차라리 관아에 뇌물을 넣어 자신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건 품질이 너무 낮아 받아줄 수 없다. 다시 구해오너라. 아니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한 것인데 이걸 어찌 다시 구하란 말씀입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정 그렇다면 박납인 김씨에게 가보시게. 그 집 물건이 참 좋던데. 이러니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박납인의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했다.
또 그만큼 관하는 로비를 받고 악행은 그렇게 반복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대동법이 탄생하였다. 대동법은 지역의 특산물 대신에 쌀을 납부하자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농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농업 생산성으로 이어져 백성,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하지만 박납인들은 다 망할 상황이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또 여러 곳에 로비를 엄청나게 넣으니 지방 관료들은 하나같이 대동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쌀을 대신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광해군도 살짝 흔들려 대동법 실시 1년 만에 폐지를 논의했지만 유원이과 대신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계속 실시할 수 있었다. 대동법은 비록 초기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개혁과 확대를 통해 조선의 안전적인 세금 징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광해군은 정치적 숙청은 최소화하고 화합과 고른 인사, 대동법과 같은 실리적인 제도 마련 등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만하면 성군의 자질도 보였다. 역시 임진왜란 때의 활약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광해군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하, 영모이옵니다. 역적들이 작당하여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사옵니다.